안녕하십니까. 오늘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국가미래전략 특강에서 블록체인의 기술과 경제를 맡은 임명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들은 블록체인의 철학, 또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징, 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10년이 넘게 기술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무엇인지 현안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블록체인을 매년 하면서 연초에 다보스 포럼 등 세계 글로벌 리더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이 왔는데, 역시 금년에도 이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록체인을 키워드 내지는 블록체인을 주제로 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주제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은 인공지능과 함께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글을 쓴 아티클도 게재가 되었고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디테일하게 분석한 블록체인 키워드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의 전반적인 얘기는 이 블록체인은 투명한 거래, 윤리적 공급망 구축으로 어떤 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산업에서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이렇게 2020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중요하다고 하는데, 잠시 그 블록체인의 어떤 그 철학적, 기술적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블록체인에 항상 인용되는 것이 탈중앙화라는 표현을 쓰죠. 이 탈중앙화란 여기 있는 것처럼 센트럴라이즈에 대비되는 디센트럴라이즈 디스트리뷰트, 즉 분권화 분산화를 탈중앙화합니다. 근데 이 논문을 쓴 그 펄 베런 학자는 연도가 1962년인데 아시다시피 1960년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디지털이 나오기 전이죠. 1969년에 인터넷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세 개의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저 시간축에서 2008년을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에 블록체인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을 썼죠. 근데 보시다시피 2008년보다 3년, 5년,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 앞서서 이렇게 선행 기술이 미리 개발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1979년에 랄프 머클이라는 학자가 디지털 시그니처라는 것을 USPTO에 특허로서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클 트리가 트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코인이나 토큰이 있든 대략 약 30만 종에 이릅니다. 그리고 토큰이나 코인이 있는 것들은 되게 거래를 나타내는 거래 데이터가 있는데, 그 거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되게 바디 부분에, 헤더가 아닌 바디 부분에 수록을 하는데 대략 한 2,400개, 비트코인 같은 2,400개 거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렇게 해시값으로 하나하나 묶어서 어떤 트리 형태를 만드는 다음에 제일 끝단에 있는 해시값을 블록체인의 헤더 부분에 올리죠. 이 기술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나오기 보시다시피 이미 30년 전에 이 기술이 나와서 특허로 등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랄프 머클이 고안한 디지털 시그니처라는 방식이 20년, 30년, 40년 뒤에 블록체인에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밖에도 이 랄프 머클이 만든 그 기술 방식 외에도 많은 게 쓰여졌는데, 특히 합의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친 비잔틴 장군의 문제, 그 램포트라는 학자가 82년에 쓰여진 그 논문 같은 이 블록체인의 엔진에 해당하는 합의 알고리즘의 기초가 되는 그 논문을 썼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비단체인 장군의 문제. 이 비단체인 장군의 문제를 디지털 세상에서 구현한 거죠. 1982년에 나와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또 이 비잔틴 장군의 문제를 해결하는 PBFT라는 방식도 만들어내고 등등 이 합의 알고리즘의 원조가 되는 기술이 1982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에 그 비트코인 등에 적용된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라는 샤를 미국에서는 국가 표준으로 채택했고요. 지금 비트코인에는 아시다시피 샤 이어리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1995년에 존 내시 교수가 아이디얼 머니라는 이론으로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강의 내용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국가가 만드는 화폐가 아니라 어떤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즉 탈중하고 또 인위적으로 인플레라든가 어떤 조작이 없고 디지털 세상에 구현될 수 있고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아이디얼 머니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이 아이디얼 머니의 기본 이념은 이로부터 훨씬 뒤에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과 기본 내용에서는 약 70% 이상이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블록체인이 또는 비트코인이 등등 크립토 커런시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기술에 대해 영향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작업증명이라는 프로파워기라는 합의 알고리즘이 나오고 등등 이렇게 또 그 합의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분 증명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알고리즘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라는 DART 기술로 해서 헤더라이시 같은 경우에는 초당 처리 속도가 TPS라고 그러죠. TPS가 통상 현존하는 기술들은 실제에서는 만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왔죠. 뭐 이런 제한된 환경수에서는 10만 TPS를 구현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만 이하인데 이 DART 기술을 쓴 헤더라이시 같은 경우에는 만이 아니라 최종 목표가 수십만까지 바라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기술들이 구현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거래소도 블록체인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한 차원이고요.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변화될 것인지 또 서두에 말씀드린 바 같이 기술적 장애나 한계가 뭐고 현안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비트코인 기반의 블록체인을 통상 저희는 1세대라고 그러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더리움이 나오기 전입니다. 분산장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코인이나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주로 유통거래 용도로 사용되고 우리에게는 탈중앙화, 즉 퍼블릭 블록체인이 많이 했던 시대인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더리움이 그 스마트 계약이 구현이 가능한 그런 그 플랫폼이 등장되면서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이 블록체인이 좀 전에 말씀드린 DART을 포함해서 어떤 TPS 처리 속도 부분에서 혁신적이고 또 해킹과 유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기술들 그리고 물류 유통이라든가 개인 신원 증명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전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술이 확장성을 띠면서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2025년 전후 돼서는 이 블록체인이 정말로 실생활에 유통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블록체인을 이제 한계를 알기 전에 블록체인의 속성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많은 사람들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구분을 많이 하죠. 저도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퍼블릭, 프라이빗 그리고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장점과 특징을 결합해서 만든 하이브리드 나오고
지금은 또 다른 기술인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가 아닌 전혀 다른 블록체인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기술의 특성, 즉 네 가지: 합의성, 익명성, 불역성, 확장성. 합의성은 블록체인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그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노드의 자격, 또 노드의 권한,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고요. 다음에는 블록체인이 워낙, 특히 비트코인 계열 같은 경우는 워낙 익명성이라든가 불역성이 좋죠. 한번 거래하면은 절대 수정 변경이 안 되는 그 불역성, 그리고 프라이빗 키를 갖지 않는 한 누군지 파악하지 못하죠. 그래서 익명성, 불역성이.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엠번방 사태에서도 알다시피 어떤 그 다크 코인에 해당하는 코인들도 거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식 거래소에서 그 KYC를 부여한다면 그 거래를 한 사람의 TXID를 누군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익명성이 있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권을 발휘한다면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익명성과 불역성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익명성과 불용성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익명성, 불용성을 어떤 제한된 특정인만 보거나 맡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런 방식으로 선택해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장성은, 사실 확장성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확장성 할 때는 초기에는 블록 사이즈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록 사이즈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되다 보니까 10분에 생성되는 블록의 사이즈가 1MB고 1MB에 쓰는 그 블록에는 불과 수천 개의 거래를 넣기 때문에 만약에 블록 사이즈를 늘린다면 1MB 아니라 8MB, 16MB 늘리면 그만큼 TX를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지금 현재 TPS가 약 7개 전후로 되는 그 비트코인의 TPS를 뭐 10배, 20배 높일 수도 있죠.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하드포킹해서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등 확장성을 강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블록체인은 이렇게 초기에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했지만 지금은 합의성, 익명성, 불역성, 확장성을 조합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죠. 여기 이제 대표적인, 저는 이제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속한 애트리 그 부서에서 실제 저도 포온이라는 프루프 오브 넌스라는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직은 저희가 만든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가장 그 최근 데이터로 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은 현재 대표적인 게 76개입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지분 증명 방식, 좀 전에 설명드린 다크 방식, 또 프루프 오브 비트코인 등에 적용된 프루프 오브이라는 합의 알고리즘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 알고리즘은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구현할 때 어떤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동차에 어떤 엔진이 쓰느냐에 달라지지 그 성능에 맞게 적합한 엔진을 장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말 거래 속도가 다소 늦더라도 정말 탈중앙을 하고 유변자가 절대 불가능하게 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은 프라이빗 블록체인보다는 이 프루프워크이라는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안전하고요. 뭐 그렇지만 만약에 그 노드가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신뢰할 수 있는 노드를 쓴다면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하이퍼레저 방식이 주로 이제 BFT나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성할 때 쓰는 엔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죠. 그러니까 작업 증명이 비트코인 등 대부분에 적용된 그 합의 알고리즘 방식인데요. 여기는 뭐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탈중앙으로서 다 좋은데 TPS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 해싱을 경쟁력 방식 때문에, 해싱 때문에 컴퓨팅 자원을 너무나 많이 소비하고요. 전력섬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POW는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죠. 비트코인만 해도 나온 지 11년 하고 벌써 3개월 됐네요. 4개월 됐네요. 11년 4개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네트워크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이런 한계 때문에, 문제라기보다 한계 때문에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지분 증명 방식이 나왔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드웨어 칩이 필요하지 않고 전기를 절약하는 특징이 있지만, 블록체인에서 형평성 또는 공정성에 해당하는 것이 이슈인데, 지분에 비례해서 블록 생성은 권한을 주다 보니까 때로는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의 이념에 적합하지 않죠. 그 다음에 뒤에 또 D포스, U포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블록 생성할 때 지분 가지고 블록 생성, 마지막 블록자가 블록 생성 권한의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어떤 권한을 많이 받게 이런 그 조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D포스, 우르보너스, 우포스가 또 등장이 되었죠. D포스는 그 POS의 문제점, 그 지분에 비례하는 블록 생성 권한인 것을 소수의, 예를 들면 EOS 같은 경우는 20명의 선출된 대리인들, 그래서 D가 대리에 해당하는 델리게이트입니다. D포스 델리게이트를 20명을 20개를 선정을 해서 그 20명한테 블록체인의 블록 생성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합의와 낮은 거래 비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상적이죠. 그럼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 20명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그 델리게이트 20명이 선출해서 뽑고 그 선출 과정에서 20명이 누군지가 노출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다시 해킹된 그 보안성 취약이 벌어지죠. 또 우포스는 좀 전에 그 포스의 단점인 마지막 그 블록 생성자가 조작할 수 있는, 그거를 스테이크 그라인드 어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인토시라는 프로토콜을 써서 마지막에 그 블록 생성 권한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그 랜덤 변수의 조작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구현하면서 여기는 하드웨어 보안 모듈인 HSM이라는 인텔에서 나온 그 칩인데요. 이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써서 원천적으로 방지해서 이거를 썼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특정 업체에 종속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밑에 POE도 똑같은 인텔의 모듈을 썼기 때문에 같은 한계가 부각되고요. PBFT는 비잔틴 노드, 비잔틴 장군의 문제에서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3분의 1의 어떤 악의적인 노드, 거짓이나 해킹이나 그 잘못된 노드가 참여하더라도 3분의 2가 선의의 노드라면 시스템이 작동되는 방식인데,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존재해도 작동되게 하고, 또 PBFT 강제는 그 동기식이 아닌 비동식에도 작동돼서 상당히 유용한 합의 알고리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계는 그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통신량이 증가해서 성능이 감소되고, 또 노드 수를 확장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블록체인의 장단점과 특징이 있지,
이 전체 경제사회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건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특징과 장점을 보고 어떤 산업 영역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지 중요하죠. 제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념을 설명하는 이유는 뒷페이지에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아까 블록체인 2세대 도 나왔죠. 이더리움. 여기 있는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제3자 없이 개인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그 디지털 그 프로토콜이죠. 일찍이 그 닉 제버라는 학자가 1996년에 제안해서 기본 원칙을 설계했는데 실제 구현은 2013년 그 비탈릭 부토린이 했습니다. 그래서 2세대 블록체인의 선두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더리움은 이제 솔로리티라는 랭귀지를 써서 어떤 계약 기간, 금액 조건 등을 미리 코딩해서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미약하나마 스크립트를 써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기에는 너무 좀 아주 약한 그런 단계에서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일부 비트코인 계열에서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기술을 계속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 좋은데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션의 큰 문제가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안으로 가져올 때 과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신뢰하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렇게 계약 조건을 잘 걸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날씨가 폭풍우가 몰아치면은 뭐 보험료 얼마를 주겠다든가 뭐 타율이 얼마나 되고 또는 어떤 운동선수의 경기력이 외부 환경이 얼마 모이실 때 어떤 연봉이라든가 뭐 인센티브 주겠다고 걸어놨을 때 그거는 외부의 데이터인데 그 외부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가져올 때 어떤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가져오느냐. 그것이 문제고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쓰는 말이 블록체인 오라클 문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컨트랙션에 이런 블록체인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보팅 방식, 또 그 메디안 중앙값을 하는 방식, 또 이 중간 거래자 미들레어를 쓰는 방식, 세 가지가 이제 논의돼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투표 같은 데서는 이더리움 방식에도 여러분 어거 같은 경우에 어떤 그 투표를 써서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션에 바깥 데이터를 가져올 때 신뢰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중간자 같은 경우에는 체인 링크 사례와 같이 여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마켓 데이터라든가 또는 지불, 페이먼트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를 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안으로 끌어올 수 있게 체인 링크가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서 지금의 2세대 나온 지 몇 년 됐지만 그런 스마트 컨트랙션의 문제점 오라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 개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난제라 그러죠. 트릴레마는 이제 세 가지 탈중앙, 확장성, 보안성. 이 세 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블록체인이 없다는 것이 난제로 그동안 10년 넘게 이렇게 제시되어 왔었죠. 최근에는 이 난제를 트릴레마를 극복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들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계열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 보안성은 뛰어나죠. 그런데 왼쪽에 확장성은 떨어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EOS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확장성은 뛰어나는데 탈중앙화 안 돼 있죠. 결국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세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전에 블록체인의 분류를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이 세 개가 아닌 다른 차원의 기술들이 개발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루프 오브 넌스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는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려면 많이 이제 길기 때문에 기존의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약 70%를 차지하는 프로프업이라는 작업 증명 방식은 거의 다 경쟁 방식이고 해싱 연산을 쓰는데 이것은 그런 해싱 연산을 쓰는 방식이 아니고요. PBFT처럼 브로드캐스팅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 노드, 비잔틴 노드죠. 장애 노드 감내 확률을 수학적으로 훨씬 10의 16승까지 달성시켜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노드가 늘어났을 때 노드가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수도 없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드가, 예를 들어서 노드가 5만 개가 되더라도 5만 개 중에 1,400개만 참여하면은 합의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또 비경쟁 방식이기 때문에 확정성, 파이널리티죠. 확정성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의 암호 경제를 설명하기 전에 실물 경제랑 디지털 경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에서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 따르고 또 희소성과 수학 체감의 법칙이 따르는데, 디지털 경제를 넘어오면서 이렇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무의 법칙, 길리의 법칙. 저거는 반도체 등 성능을 얘기하고, 길리의 법칙은 밴드위스죠. 그러니까 가격은 시간이 지나도 성능이라든가 밴드위스가 확장됨에 따라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매트칼 법칙은 가입자 수는 단순 증가하지만 그로 인한 효용, 유틸리티는 기하급수적화해서 네트워크 법칙을 설명하는 데 아주 유용한 법칙이죠. 그런데 이 암호 경제에 들어오면서 이 디지털 경제 법칙이 설명 안 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무한 복제이기 때문에 화폐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정설이었죠. 디지털 화폐? 만약에 만들었을 때 무한 복제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블록체인을 써서 어떤 암호 기술로서 증명을 하고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어서 유효성을 거래에 검증하고 그것이 분산 네트워크에서 계속 유지된다면 이 디지털 경제에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경제의 법칙이 이렇게 실물 경제, 디지털 경제, 또 암호 경제에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코인이나 토큰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 개 중에 코인이나 토큰이 있는 게 한 28만 개고, 그런 것들이 암호 경제를 잘못 이용하면 마구 남발할 수가 있죠. 이런 분산 네트워크에서 합의라든가 어떤 유효성을 증명하는 그런 데서 해킹과 이벤트도 방지하고 또 더블 스펜딩, 이중 지불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지 않고 함부로 토큰이나 코인 등을 만들거나 유통시키면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